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이 일을 한 지 20회가 넘도록 저의 손을 거쳐간 많은 환자가 있었죠. 물론 그 누구든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지만요. 환자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그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선 절대 이 일을 지속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신생아 막 다뤘다가 하는 양심 없는 간호사에 관한 뉴스가 기사에 들리면 제 심정이 암담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지 그 공을 알아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양심 없는 간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교 후배들이나 병원으로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일이 어떠냐고? 힘들고 더럽고 고달파. 그런 일인 줄 알고는 들어와.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이 쉬우면 말이 되니? 우린 그만큼 사명감 있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니까 어깨에 힘 팍 주고 살자. 제 소개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셨죠? 이제부터는 제가 겪었던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어디 드라마 사연 가져왔냐고 할 만큼 현실감이 들지 않겠지만요. 제가 보고 들었던 것을 더하거나 뺀 것 없이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전 서울에서 부촌으로 손꼽히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외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한국에 파는 일종의 무역업을 하셨는데 그걸로 큰 돈을 버셨다고 들었어요. 정작 당신은 피죽도 못 먹고 자랐지만 악착같이 성공하셨다는 거죠. 자수성가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워낸 것에 또 만족하셨습니다. 할아버진 평창동 고급주택에 살며 집안이라는 사람과 비서를 둘 만큼 부유하면서도 할머니가 시장에서 채소 한 단을 얼마에 사왔는지 매번 물어보신 억척스러운 분으로 기억해요. 이래야 돈 안 세워나가는 거라며 어린 손녀들에게 큰 소리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 있죠. 우리 집안은 3대가 아니라 2대도 채 못 갔었나 봅니다. 대학까지 나온 아버진 다니는 회사마다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두셨대요. 근근히 할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로 살다가 나중에 나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얹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집 이사 들어가면서 엄마는 태연하게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우리가 모시러 집에 들어가는 거야.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이런 당신들의 무능함을 애써 숨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말씀이 거짓이라는 걸 저 역시 알았죠. 제가 장점이 있다면 그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에 대해 입 다물길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치는 그 누구보다 빨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댁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은 그분 눈치를 엄청나게 살피셨죠.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할아버지 돈에 의지해서 살면서도 또 뒤에선 늘 할아버지 욕을 했습니다. 대학 나온 놈들이 뭐라도 해서 자식 키울 생각 안 는다며 또 씀씀이는 해프다고 할아버진 당신 자식을 매번 혼내셨거든요. 어린 내가 보기엔 교양 있는 말투로 뒷담화하는 부모님보다 대놓고 뭐라 하는 할아버지가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멋스러운 조경에 3층 집인 할아버지 집에 살던 그때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할아버지랑 부모님도 출타하시고 도우미 아줌마까지 시장에 간 날은 흔하지 않았죠. 어른들 없는 집을 지키는 아이들에겐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니까 동생이랑 전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요. 학교에서나 동네에서 숨바꼭질은 저를 따를 자가 없었거든요. 하물며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은 제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절 졸라댔습니다.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봐줄 마음은 없었어요. 3판을 했지만 매번 내가 싱겁게 이겨버리니까 동생은 머리 끝까지 돌 지경이었죠. 지겨우니까 그만하자는 내 팔에 매달려서 외쳤습니다. 딱 한 번만 언니! 이번엔 내가 기가 막힌 곳을 찾아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언니가 술래다. 짙은 검정 눈동자에 자신감을 보이며 동생은 정원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한눈 섭씨 전 눈을 감은 채 숫자를 30까지 천천히 셌습니다. 어차피 내가 금방 찾아내고 끝날 놀이잖아요. 동생이 실망하지 말라고 더 천천히 숫자를 세고 집 안에 들어가서 물 한 잔까지 마셨습니다. 물 마시는 그때 거실에 있는 집 전화가 울렸어요. 동네 친구 지영이가 나한테 놀자고 전화를 걸었던 거죠. 나 동생이랑 집 지키고 놀아야 하는데 어쩌고 잠깐 수달 떨었어요. 전화 마치고 느긋하게 정원을 돌며 동생의 흔적을 찾았죠. 서연아 어딨어? 언니 간다.
그렇지만 의외로 동생이 숨은 곳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 녀석이 어디 굉장한 곳에 숨었나 보다. 내가 못 찾고 있는 모습을 숨어서 보면 얼마나 킥킥 웃고 있을까. 동생의 얼굴이 그려졌어요. 아까 나한테 전화했던 지영이가 우리 집 대문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죠.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함께 동생을 찾고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와 함께 찾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동생이 숨은 곳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 이제 재미없다, 서연아. 언니가 진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와. 벌써 30분 지났어. 네 동생 설마 집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때 내 뇌리를 퍼뜩 스치는 한 곳이 떠올랐어요. 뒷마당에 폐품이나 낡은 가구들을 모아놓고 거미줄도 엄청 많이 찾은 그런 창고 하나가 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주의시키셔서 호기심 많은 저도 얼씬도 하지 않는 곳.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설마 거기에 있나? 제발 거기가 아니길 빌며 그 창고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은 늘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는 유명한 과학자의 얘기 있죠. 그때 느낀 경험은 그 말이 맞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고작 20걸음 되는 거리를 가면서 많은 시간이 흐른 걸 느꼈습니다. 자물쇠가 녹아 슬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걸 보니까 또 몇 분이 지난 것만 같았어요. 설마 하는 의구심은 점차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공포로 바뀌기까지 시간은 수프처럼 흐느적대면서 천천히 흘렀죠. 창고 문을 열자 가구 사이에 끼어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소리 지른 건 그 다음 기억입니다. 친구랑 아무리 힘을 써봐도 나무다리가 부러진 무거운 대리석 식탁은 동생의 가슴팍을 짓누르고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당황한 친구는 어른을 불러오겠다며 뛰쳐나가고 난 동생의 이름을 자꾸만 불러댔습니다. 동생은 말을 할 기운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 아주 작은 숨을 쉬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서연아,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봐. 어?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가. 동생은 가늘게 눈을 뜨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자그마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에도 내 힘은 동생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친구가 데려온 이웃집 기사 아저씨가 겨우 식탁을 어깨로 밀어 올리고 우린 있는 힘껏 동생의 팔을 잡고 빼냈습니다. 그 끔찍한 곳에서 빼낸 동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아역 탤런트를 해도 되겠다는 말을 들을 만큼 얼굴이 예쁘던 아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지만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난 깊은 절망과 무력감 앞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시각각 동생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숨은 꺼져가는 걸 봤지만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 말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동생 손잡고 우는 것뿐이었거든요. 나랑 한 숨바꼭질 때문에 예쁜 내 동생은 그날 어린 천사가 되어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밋밋한 얼굴에 재능 없는 나보단 이 세상에서 펼칠 꿈이 많았을 내 동생이 나 때문에 피지도 못한 채 죽었어야 했어요. 그 죄책감이 지금도 날 그때 대리석 식탁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창동의 한 집에서 일어난 비극은 동네며 학교에 삽시간에 퍼졌죠. 나를 알아보고 수군거린다거나 살인자처럼 보는 혐오의 시선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날 비난한 사람은 바로 내 부모였어요. 특히 엄마는 남들에게 표가 날 정도로 동생을 사랑하고 나보다 예뻐하던 분이었죠. 차라리 네가 죽었어야 돼. 하잘때 쓸모없는 네가.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인 자를 보는 눈빛으로 이렇게 대놓고 날 비난했죠. 그런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 동생이 죽어간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서연이가 나타났는데 그게 귀신인지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날 이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나마 내 편이 되어주었던 유일한 사람 할아버지도 동생의 비극이 벌어진 뒤 4년 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내 부모보다 존경하고 좋아하던 할아버지까지 잃고 나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죠. 내 나이가 그때 고1이었는데 당연히 대학에 가겠거니 했던 전 아예 학업을 놓고 말았습니다. 대학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 집을 나오기 위해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님은 형제들과 재산 싸움을 시끄럽게 벌였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도 봐주기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 간호학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무얼 해야 먹고 살까 고민하며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자금을 모을 때 우연히 간호학원 전단을 본 것이 그 계기였어요. 왜 간호학원이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어쩌면 동생이 죽었던 그 일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미 정서적 교감도 끊어진 사이였기에 내가 공부 놓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간호학원에 다니든지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부모님은 할아버지 유산 분배에 전 그 집에서 나오는 일만 집중하며 각자의 평행선을 걸었을 뿐이죠. 1000시간이 넘는 교육 끝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졸업을 6개월 남겨두지 않은 고3 가을에 합격을 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쥐고 몇 군데 면접을 본 결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개인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신림동엔 값이 싸고 혼자 지낼 만한 집이 많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집에서 짐을 싸고 나왔죠. 저 병원에 취직했어요. 나가서 살게요. 짐가방을 손에 든 저를 물끄러미 보시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러냐? 잘 살거라.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가는 순간에 엄만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한결 마음이 더 편했는지도 몰라요. 동생이 죽은 지 8년 만에 겨우 그 귀신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 몰래 저한테 증여해 주신 돈으로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갔어요. 한 칸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나를 모두 받아들여주는 공간이었기에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동생의 영도 더는 따라오지 않았고요. 이른 나이에 세상 풍파를 겪었다고 독립해서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겪은 첫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개인병원 의사는 면접 때 나에게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풋내기라 걱정이라면서도 한편 그 점 때문에 날 뽑았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 외에 별의별 잡다한 일을 다 떠안겼어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으니까요. 아마 내가 뭘 잘 모르는 어린애니까 그 원장님은 더 이용해 먹은 것 같아요. 실습 나갔던 병원의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인정하지 않고 막대할 때 이 직업이 참 한만큼 대우 못 받는 직업이라는 건 알고 시작했습니다. 실수령에게 한 달에 80만 원 남짓에 연말에 보너스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첫 병원에서 제가 누구보다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언젠간 간호대학에 들어가 정식 간호사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죠.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서 딱 2천만 원을 모은 시점에 날 개처럼 부리던 첫 병원을 그만두고 대학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간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학벌이 중요한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관대해지고 저 자신도 당당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고교 동창 모임이 있어도 매번 불참했다가 대학에 다니면선 한번 가볼까 싶어서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니? 네 얼굴 까먹겠다. 독한 것. 어떻게 다시 수능까지 봐서 좋은 대학에 한 번에 붙었다고? 자랑스럽다. 간호사 일 엄청 힘들 텐데 앞으로 우리 영민이가 나 몸살 났을 때 수액도 놔주고 좀 해주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응? 어린 시절 만난 동창생들은 4년 만에 만난 날 반갑게 맞아줬고 저도 친구들과 지난 얘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누군가의 비명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일제히 한 곳으로 시선이 모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숨을 깔딱거리는 한 여자애가 보였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 왜 저래? 야, 누가 쟤 좀 말려봐. 술집에 사람도 그리 많았건만 당황한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애를 바라보기만 했죠. 문득 동생이 창고에서 죽어갈 때 내가 무력하게 바라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변명은 몰라도 단지 과음이 아니라 신체 이상이 있다는 걸 간호사인 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녀에게 다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고 동공과 맥박 등을 체크했습니다.
얼굴에 대고 질문을 해보니 의식을 가진 채 대답하는 모습이 간질보단 알코올성 쇼크에 가깝다는 판단으로 간단한 응급조치를 했어요. 얼마 뒤 119가 와서 그 애를 데려갔습니다. 와, 그 순간에 딱 알아보고 영민이 너 수진이 살렸어. 간호사 역시 대단한 것 같다. 최고야. 아픈 친구가 가고 상황이 수습되자 지켜보던 동창 친구들은 제 이름을 연호하며 절 추켜 세웠죠. 마음 한편이 뜨끈하니 온기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야 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이 일은 나의 전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친구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의사 진료를 보듯 이것저것 물어보느라 좀 귀찮아지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쓰러졌던 수진이라는 친구가 날 한번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더라도 난 똑같이 했을 거라며 거절했지만 부득부득 그 친구는 저 다니는 대학까지 찾아왔어요. 정수진,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고교 동창이라고는 하지만 저 간호학원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았거든요. 또 여름방학 이후 전학 왔던 수진이랑 같은 반이라지만 우린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습니다. 괜찮대도 뭘 여기까지 왔어. 온 김에 우리 학교 식당 밥 사줄게. 가자. 아니, 내가 예약한 데가 있는데 시간 괜찮으면 거기로 가자. 내 차 타. 전에 다른 동창 친구에게 수진이에 관한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말수가 적고 무표정했던 그 아이의 할아버진 알만한 회사의 총수라고, 보기보다 재력 있는 집안의 자제라는 건 말입니다. 비싸 보이는 포르쉐에 절 태우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그 앤 익숙하다는 듯 음식을 주문했죠. 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데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너 몸 괜찮아? 알코올 분해 요소가 선천적으로 없는 거지? 어쩌다가 그날 그렇게 됐어? 나 원래 술 못해.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내 잔에 탄산수 대신 누가 술을 담아놨나 봐. 모르고 들이켰는데 그 한 모금에 쇼크까지 올 줄 나도 몰랐지. 그 자리에 날 질투한 건지 미워한 건지 못된 장난을 친 년이 있었나 봐. 큰일이지만 괜찮다는 듯 웃던 수진인 절 가만히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일 하나 해보지 않을래? 우리 처음 밥 먹는 사이인데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 얘기야? 나도 알아. 너한테 내 말이 어이없고 이상해 보일 거라는 거. 그렇지만 지난번 날 구해준 일에 대한 뻔한 감사 인사 생략할게. 난 네가 대단한 애라는 걸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봤거든. 그때부터 널 보고 있었으니까. 이번 동창 모임 나간 것도 네가 나온다고 해서였어. 수진이 얘기에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그 시절 공부도 놨고 눈에 띄지 않았던 평범한, 아니 오히려 집안과 성적이 빵빵하던 애들 사이에 못 미치는 전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수진이는 그때부터 절 눈여겨봤다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너 간호대학 나가기 전에 병원 일도 해봤지? 매일 들러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환자 한 분 체크해주면 돼.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내 제안대로 하겠다고 해줘. 밋밋하던 큰 눈에 쌍꺼풀 하나 얹힌 것 빼고 수진인 학교 시절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어쩐지 포스도 느껴지는 것이 대단한 집안의 손녀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모르게 승낙했어요. 그때 학교에 다니며 생활비 벌어야 하는 처지에 요양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일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던 와중에 수진이의 제안에 솔깃하기도 했고요. 알겠다는 내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짓던 수진인 긴장이 얼굴에서 완전히 가시면서 자신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평범하게 자랐을 때 수진인 자기 집안에 대한 비밀은 까맣게 몰랐다고 해요. 그저 다른 친구들은 친가댁에 가곤 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자기 집에 데려가지 않을까, 조부모님에 대한 말을 아낄까 궁금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아버지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엄마랑 있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났대요. 그분들은 엄마랑 싸늘한 분위기로 얘기를 좀 나누더니 급기야 언성을 높이며 엄마가 그분들을 마구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수진이를 안으며 수진이 엄만 그러셨대요.
정말 나 때문에 그이가 죽은 걸까? 가진 거 다 가진 그 사람이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런 험한 일 안 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내 딸, 수진이 너까지 엄마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니? 당시 수진이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엄마는 수진이를 한 고급 주택으로 데려가셨답니다. 너희 아버진 이 집안의 장남이었고 이 집안의 핏줄인 넌 앞으로 이곳에 살아야 돼. 엄마가 자주 놀러 올게. 우리 딸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잘 커? 그날부터 수진이는 일면식도 없는 친가댁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절연하듯 살았던 아버지와 수진이에 대해서 친가 사람들이 대놓고 모욕하고 수치로 여겼답니다. 할아버지의 주장에 따라 그 집에 살게 됐지만 그 집에 누구도 수진이를 가족으로 품어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뒤 얻은 고독함과 외로움, 나와 같은 감정을 수진이도 느꼈을 생각에 왠지 모를 동질감이 들었어요. 도저히 마음 붙일 곳 없어서 매일 밤 울고 엄마 그리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내 발로 나왔어. 엄마하고 살던 집 가서 예전처럼 살기로 했어. 할아버진 대단한 가문을 네 아비처럼 걷어차는 거냐고 노발대발 하셨지만 난 어린애였어. 어쩔 도리가 있냐고. 수진인 전처럼 엄마와 살았지만 그리고 몇 년 뒤 모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죠. 수진이 어머님이 병을 얻으신 겁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없게 되신 거예요. 아픈 엄마를 돌볼 간호가 필요했고 치료비가 필요했고 하는 수 없이 수진인 할아버지와 거래를 하기로 했대요. 어머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수진이는 조부의 뜻에 따라 살기로 약속한 거죠. 수진이는 손주가 한둘도 아닌데 왜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그런 할아버지를 그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 이때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왜 날 데려와야 했는지 알겠더라고. 할아버지 집에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같이 사셨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사촌들 모두 능력이나 인간성 바닥이었어. 이런 좋은 집안에 어떻게 사고치는 사람만 모였나 싶을 만큼 개차반들이더라고. 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회사 물려줄 기대가 크셨었는지 이해가 가.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나밖에 쓸만한 인물이 없던 거야. 사촌들은 하나같이 돈만 펑펑 쓰며 미성년자가 클럽이나 술집 다니고 담배나 약까지 손대서 도피성 유학을 보내줬던 상황이었어요. 어렵게 일군 회사를 할아버지 혼자 아들, 딸 의지할 데 없이 고군분투 지키시는 모습에 수진인 마음을 고쳐먹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자신이 지기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대요. 그렇게 고2 때 우리 반에 전학 온 수진인 친구들과 말도 섞지 않고 조용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수진이의 눈에 자꾸 제가 보이더래요. 넌 학교나 친구에 얽매이지 않아 보였어. 애들 얘기 들어보니 간호사 되겠다던데 왠지 자유로워 보이더라? 난 남의 뜻에 따라 인형처럼 살아야 되는데 넌 남이 뭐래도 자기 길 걸어가는 게 참 멋져 보였는데. 그런데 어쩐지 공허하고 쓸쓸한 네 눈빛이 나랑 닮았다고 느꼈어. 한 번쯤 졸업하기 전에 너랑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뤄졌네. 내 친구 수진이가 겪어온 삶의 얘긴 여기까지였어요. 현재 K대 학생인데 조만간 경영자 대학원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계실 아픈 엄마를 저에게 부탁하고 싶다고요. 수진인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만지더니 내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인터넷 뱅킹에서 보니 무려 5천만 원이란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금에 놀라서 수진이를 쳐다봤더니 수진인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학 기간이 3년 걸릴 거고 중간에 한국 들어올 순 있지만 그동안 내가 엄마 신경 못 쓸 것 같아. 너한테 우리 엄마 믿고 맡기는 내 마음이야. 당연히 다녀와서 더 사려해 줄 수도 있고. 영민이 너만 믿을게.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줘. 수진이란 친구는 아직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친구였어요. 더 일찍 만나서 함께했다면 우린 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를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더 큰 꿈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했고 전 수진이 어머니를 열심히 돌보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수진이 어머님은 절 자식처럼 대해주신 마음씨 따뜻한 분이셨어요. 돈 받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였지만 나중엔 수진이 엄마를 제 친엄마처럼 여길 만큼 잘 지냈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늘 어머님 댁에 들러서 저녁밥을 해서 같이 먹고 건강 체크와 약을 챙겨드렸어요. 병원 검사가 있을 때면 제가 병원 예약하고 직접 모시고 갔고요. 누가 보더라도 모녀 사이로 착각할 만큼 잘 지냈는데 하루는 수진이 어머님이 아예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네가 우리 수진이 친구뿐이겠니? 수진이랑 나까지 살린 은인이기도 해. 어차피 이 아파트에 나 혼자 사는데 네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계속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 영민이를 막 부리고 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말고. 제가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산 지 어느덧 6년이 넘었어요. 수진이 어머님과 함께 사는 생활에 저도 만족했고 또 따로 살며 월세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죠. 그래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허락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에 인터넷 전화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 애의 대답은 이미 엄마와 자긴 얘기가 끝났는데 자긴 대찬성이라고. 네가 엄마 옆에 있어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을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수진이 어머님 댁에서 함께 지내며 간호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괜찮았고 이전에 병원 경력도 있어서 졸업 후 종합병원의 취직까지 바로 이어졌어요. 이제 곧 몇 개월 뒤면 수진이의 대학원 과정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으니 함께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나랑 같이 가고 싶은 곳도 있고 치맥도 먹고 싶다며 우린 인터넷 전화로 수다를 하며 꿈에 부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종일 먹구름이 하늘을 장악하고 빗줄기가 거세게 퍼붓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 앞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설마 하니 수진이었던 겁니다. 수진아, 너 맞아? 아니, 들어온단 말도 없이 어떻게 오게 된 거야? 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본 수진이의 눈은 잔뜩 충혈된 채로 눈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일단 추워 보이는 수진이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예상치 못한 수진이의 등장에 나보다 놀라신 수진이 어머니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자꾸 물으셨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런데 있잖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 돌아가시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바로 안 했다? 회사에 김상무님이 뒤늦게 알려주셨어. 할아버지랑 작은아버지 두 분 모두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모두 일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고모랑 사촌들은 나만 쏙 빼고 장례식을 이미 다 마친 거야. 엄마도 그 소식 모르고 있었지? 세상에, 그렇게 한순간에 가실 분이 아닌데. 하지만 너희 고모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자기를 싫어하던 할아버지랑 눈엣 가시 같은 오빠들까지 다 사라졌으니 옳다거나 춤이라도 출 위인이다. 이제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를 어쩌니? 너 앞으로 어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건지 그 일도 정확하게 밝혀야겠고 회사 문제나 유산 정리 등 당분간 할 일 많을 것 같아. 영민아, 늘 고마운데 조금만 더 엄마 부탁할게. 급하다는 듯 수진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사라졌어요. 자기만 믿고 이끌어준 할아버지의 죽음이나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20몇 살짜리 수진이에겐 너무 버겁지 않을지 수진이 자신의 아픈 마음도 돌볼 여유도 없을 것 같아서 친구가 많이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수진이 늘 사람을 제대로 보고 확실한 판단력을 지닌 친구니까 믿고 기다리기로 했죠. 그쯤엔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해였고 수진이 몹시 바쁜지 가끔 문자나 줄 뿐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가뜩이나 수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일 밤낮으로 퍼붓는 비에 더 깊게 침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들었다가 정오쯤 잠이 깼던 어느 날이었죠. 보통 이 시간이면 어머님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 깨우시는데 어쩐지 집이 고요하더라고요.
새벽녘 집에 들어와서 늘 그래왔듯 현관에서 어머님 다녀왔어요 하면 어머님이 방 안에서 그래 고생했다 쉬렴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따라 어머님이 피곤하신가 하고 무심코 어머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전체에 도는 으스스하고 싸한 기운, 죽음의 느낌이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 중 어느 경우는 죽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고요하고 평온하게 눈을 감기도 하죠. 수진이 어머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동공반사나 맥박을 확인해도 어머님은 이미 숨을 멎은 지 몇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도 혹시 어머님께 심폐소생술을 하고 10분이 지나도록 몸에 반응이 없다는 걸 알고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집에 들어와 자고 있을 때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날 수진이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이 시급한 일을 두고 수진이에게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이 기집엔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일하는 병원 원무과에 요청해서 장례식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 친구분들과 형제분들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제가 그 애를 대신해서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염하기 바로 직전에 수진이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같이 서로의 몸에 의지하며 울며 염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염을 마치고 전 수진이에게 원망 섞인 어조로 물었죠.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너희 어머님 장례식인데 왜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 수진인 말도 잊지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반응이 느리고 의아하더라고요.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땅만 보고 있었어요. 너 어디 아파? 날 원망하는구나.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어. 무슨 소리래. 너도 알잖아. 3년 전 엄마를 부탁했을 때 이미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어. 네가 나보다 더 딸처럼 보살펴준 덕에 행복하게 지내셨을걸. 그런 너한테 원망? 고마워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그리고 뭐? 말을 해봐. 수진아, 너 좀 이상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미안한데 엄마 장례 절차랑 집 처분도 다 네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난 어쩔 수가. 부탁할게.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이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난 도무지 이 상황과 수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장례식과 집까지 다 저한테 맡기고 얜 도대체 뭘 하러 다니는 건지. 애 상태도 안 좋아 보였는데 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제 손으로 수진이 어머님을 추모원에 안치시켜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과 정답게 살았던 집이지만 이젠 쓸쓸하고 날 힘들게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수진이와 어머님과 추억이 묻은 곳이라 저라도 살면서 지키고 싶었지만 차마 거기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집은 원래 수진이 명의였는데 어느 틈엔가 내 명의로 변경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이 모든 사태를 짐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 다시 혼자가 되어 병원 근처에 살게 됐어요. 가족과 같았던 분을 잃고 거기에 절친한 친구까지 연락이 끊어진 채 매일 걱정하며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헛헛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여곡 없이 살고 있으니 제가 안쓰러운지 병원 동료나 친구들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마음에 남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잖아요. 그저 내가 맡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한 번은 동료가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겠냐며 절 휴일에 서울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위에 생활하는 분들에게 진료 상담이나 약 처방 등 해주는 활동이야. 나도 이혼하고 마음이 힘들 때 시작했는데 나한텐 이제 매주 찾아뵙는 곳이 됐다고. 김 간호사에게도 이 일이 잘 맞을 것 같다.
남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노숙자 봉사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불어넣어줬어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을 돕는 일과 또 다른 보람을 안겨준 것이었죠. 거처 없이 식사도 마련하기 어려운 병원이나 약국은 꿈도 못 꾸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서 남달리 뿌듯했죠. 날 때부터 노숙자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때 따뜻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으로 살던 분들이 불의의 일을 당하고 노숙자로 살게 된 사연을 듣는 것 또한 저에겐 신선했습니다. 동생의 죽음과 동시에 부모 없이 살아온 외로운 인생이라고 스스로 연민에 차 있던 생각들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비번인 날이면 의뢰 서울역 앞에 나와서 봉사하며 조금씩 마음속 뻥 뚫린 구멍을 메워가며 지냈습니다. 꾸준히 봉사 다니던 어느 날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또 노숙자들끼리 싸움이나 시비가 붙은 모양이네. 종종 있는 일이고 경찰이 오면 큰 탈 없이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 어수선하던 곳에 다녀오겠다는 봉사자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경찰 불러줘요. 어서요. 이렇게 다급히 외치는 겁니다. 봉사자 부스엔 마침 저뿐이라 후다닥 그쪽으로 달려갔죠. 노숙자 3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은 바닥에 개거품을 물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두툼한 외투를 여러 겹 껴입은 노숙자라 처음엔 몰랐는데 경계하는 사람은 여자였고 머리에 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 그 노숙자 여인을 응급처치하고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 뒤를 담요로 말아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경험과 연차가 쌓인 간호사답게 다친 분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드렸어요. 선생님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성질 더럽기로 소문난 정씨랑 건장한 김씨 있지? 그 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맹렬하게 저항하니까 정씨가 들고 있던 소주를 뺏어서 병나발을 분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되고 만 거야. 우린 구경만 하고 있었지. 여자 이렇게 만든 놈은 주량랑 쳐버렸고. 잠깐만, 소주를? 알코올 쇼크? 이 여자 설마? 덥수룩 자란 머리와 떼국물이 흐른 얼굴이 경기로 일그러져서 못 알아봤지만 의식을 잃고 있는 이 여자의 얼굴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 노숙자는 바로 내 친구 수진이었던 겁니다. 큰 회사의 상속녀이자 미국 유학파인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금방 구급차가 도착해서 수진이를 데려갈 때 봉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도 같이 구급차에 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제가 이 친구의 증상을 설명하고 올바른 처치를 받아서 몇 시간 뒤 수진인 의식을 되찾고 눈을 뜨게 됐죠. 다시 보게 된 그 친구가 어찌나 다행이고 반갑던지 이 나쁜 년아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외치며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 죽었어? 살아난 거야? 영민아 네가 날 또 살렸네. 우린 꼭 부둥켜 안은 채 한동안 눈물을 거두지 못했어요. 울음을 멈추고 수진이가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지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와 유산 때문에 고모랑 사촌들이 날 공경에 빠뜨렸어.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시는 주스에 미리 이상한 약을 탔었나 봐. 눈을 떠보니까 난 처음 본 클럽의 룸에 발가벗은 채 모르는 남자들과 있더라고. 어이없는 상황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보다 내가 정신 차리고 거의 바로 경찰이 들이닥쳤던 거야. 꼼짝없이 난 항정신성 약물 사범으로 그리고 태폐적인 파티를 벌인 여자로 몰리며 경찰서에 끌려갔어. 너희 친척들도 참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무서운 일을 만든다니? 그때 날 부르지 그랬어. 일단 할아버지 밑에서 오래 일했던 윤 변호사를 불렀거든. 그런데 그 사람마저 이미 고문에 회유당했나 봐. 그의 진술로 난 이미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으로 몰리면서 상황이 더 불리하게 된 거야. 이걸 미리 간파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하던 와중에 엄마가 돌아가셨던 부고를 받게 된 거야.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인 이상한 약물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희 엄마 장례식에 와서도 네 상태가 이상했던 거구나. 친구야. 그럴수록 날 의지하고 같이 해결하면 되는데 왜 혼자 있던 거야? 미안해. 난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나 봐. 그러게 네 말대로 그때 너한테 터놓고 같이 헤쳐나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정신 놓고 살다가 서울역 앞에 파지를 집으로 삼아 살게 됐어. 솔직히 죽고 싶어서 그런 시도를 2번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귀신 돼서 막았는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더라. 그냥 될 대로 되다가 죽었으면 하고 있다가 아침에 거기 노숙자 놈 둘이 나한테 몹쓸 짓 해보려고 할 때 술 먹고 그냥 같이 죽자 했어. 그런데 또 살아났네. 도대체 내 목숨은 왜 이렇게 질긴 거니? 수진이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렇게 힘들게 버텨왔던 걸 알고 나니 나라도 어떻게든 애를 찾아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앞으로 내가 정신이 불안한 친구 옆에 붙어서 모든 걸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장기 휴가를 쓰고 24시간 수진이를 간호하며 특히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죠. 수진이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유품을 병원에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너희 엄마한텐 네가 자랑이고 사는 희망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이 꼴로 하늘나라 가서 만나봐라.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니? 내 정성이 통했는지 수진인 원래 내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점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고모와 사촌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차곡차곡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모습에서 말이죠. 할아버지 밑에 직원 중 예전부터 수진이와 엄마를 돌봐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해서 함께 그들이 벌인 일에 대한 증거를 모아갔어요. 고모는 내가 그저 실종된 채 혹은 죽었을 거라고 안심하는 눈치더라. 차라리 잘 됐어. 이번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반격할 시간을 벌었으니까. 외국 유학 가서 못된 것만 배운 사촌놈들 말이야. 이 동네 부유층 자제들 사이에서 이미 양아치로 알려졌으니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옆에서 내가 본 수진인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목표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이 보였어요. 치밀한 준비 끝에 결국 친구는 자기 친척들에게 멋진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캐다가 수진이나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사고까지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조작했던 겁니다. 그 일이랑 국내의 불법인 약을 미국에서 밀수해서 소지하고 자기들이 투여하고 파티까지 열었던 일, 수진이에게 억지로 투약한 정황까지 모조리 밝혀내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검찰로 넘어가 조사받는 걸 보고서야 이제야 모든 일을 바로잡았다고 수진이는 안도하며 말했죠. 그리고 절 차에 태우고 어느 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은행 입구에 수진이가 서 있자 직원들은 분주했고 곧바로 은행장이 나와서 우릴 VIP실로 모셔가더라고요. 의자에 앉자마자 수진이는 은행장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은행장님, 지금 바로 내 계좌에서 100억을 이 사람에게 이체해줘요. 은행장은 그렇게 큰 거금은 이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회사채나 다른 수단으로 안 되겠냐고 회유했지만 수진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현금을 당장 송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땀 흘리던 은행장은 우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며 VIP실을 나갔죠. 수진아, 나한테 100억? 너 왜 이래? 그걸 나한테 왜 주니? 너희 부모님 사정이 어렵다면서 그런 얘기 숨기고 있으면 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100억이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전부가 필요하다고 해도 난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야. 내 생명 2번이나 살리고 우리 엄마까지 살펴준 사람. 내 인생에 너뿐이야. 수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나도 속으로 고민하면서 어째야 하나 갈등하던 일이 있었죠. 20살 때 뛰쳐나온 우리 부모 말이에요. 나와 산 뒤로 아주 가끔 안부만 형식적으로 물었을 뿐 거의 단절된 채 살았던 내 부모는 자신들이 바라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과 유산 분배 소송을 마치고 그 돈으로 놀고 먹고 살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 자식들을 믿지 않았던 해안이 10년도 안 돼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투자 실패와 사기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뻔뻔하게도 부모님은 날 찾아와서 빚들 도와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빚더미에 앉은 부모를 모른 척 하는 건 자식도 아니라고. 이러다 우리가 죽게 돼도 넌 상관없냐? 끝까지 이기적인 부모님이 너무나 미웠고 이렇게 거짓골이 돼서 쌤통이라며 전 험한 말 뱉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능력한 부모님이 그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걱정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저 간호사이고 내가 모은 거라곤 1억 남짓인 제가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혼자 알고 있던 문제였는데 수진인 귀신같이 알고 절 위해 이런 일을 해준 겁니다. 순식간에 내 계좌에 100억이란 돈이 들어온 걸 보고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고맙고도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내 부모 살리긴 해야겠다는 생각에 계좌에서 20억을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이걸로 날 세상에 낳은 당신들에 대한 은혜는 다 갚은 것 같다고. 앞으로 서로 인연 끊고 살 것이니 다시는 자식 찾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이렇게 해서 드라마 같았던 제 인생의 한 막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전 봉사활동을 같이 하며 가까워진 의사를 남편으로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딸 하나를 낳았는데 벌써 그 딸이 중학교에 올라가는 나이가 됐네요. 제 유년기에 여러모로 나쁜 일이 많았죠. 그땐 힘들게 버텨왔는데 제 운이 트였는지 결혼한 이후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네요. 그런데 내 친구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때 고모와 사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과 마찰 없이 유산 분배는 잘 처리했죠. 할아버지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아버지만큼 회사를 이끌 역량도 없다고 하며 경영을 포기하더라고요. 막대한 유산이 생긴 수진인 상당한 금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끝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요. 그엔 미국에서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겠다며 훌쩍 미국으로 또 떠났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그녀는 유엔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현재 세계 난민과 아동 구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지만 물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오래 떨어져 지내고 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서로를 위하고 진한 우정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요. 타국에 있는 그 친구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예전에 제 결혼식에 온 수진이는 절 위해 축가를 부르겠다며 예정에도 없이 나섰어요. 전 수진이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때 부른 노래가 이적의 다행이다인데요. 가사말이 그 친구가 저에게 들려주는 심정과 꼭 같았기에 제 얘기의 마지막을 그 가사로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신부는 저에게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기적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 데려가시는 남편분에게 이 친구의 인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축언에 감동받아서 수진이와 난, 물론 남편과 하계까지 모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수진이와 저처럼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앞으로 인생에 어떤 힘든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결국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니까 내 친구 수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친구야, 우리 어려웠던 날들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니? 타국에서도 몸 잘 챙기고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소식 들려주라. 언제나 사랑해. 그럼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글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무료할 때마다 자주 채널을 찾아 얘기를 듣고는 했는데 살다 보니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는 날도 오네요. 전 그리 평탄한 삶을 살아오진 못했어요. 제 인생의 비극은 제가 10살이었던 해 생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시던 아버지, 가정주부 어머니, 저와 3살 터울이던 여동생 1명, 그리고 저까지요. 저희 4명은 정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쁘셨지만 어머니와 저 여동생에게 항상 다정하고 가정적인 가장이셨어요. 어머니께서도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싸시고 아버지의 넥타이를 손수 골라 매드릴 정도로 사이 좋은 부부였죠. 두 분은 언제나 저와 여동생에게 훌륭한 부모였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온통 좋은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저와 여동생의 생일이 모두 한여름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외벌이를 하셨기에 그리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는 여름 휴가만큼은 무리를 해서라도 꼭 빼놓지 않고 떠났어요. 그해 여름은 강원도의 계곡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고 마침 저의 생일이 주말과 딱 겹쳐서 제 생일 당일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의 일이라 모든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여동생과 함께 여행 며칠 전부터 잔뜩 들떠서 짐을 쌌던 것 같아요. 그해 여름은 장마가 유독 길었고 여행 전날 밤까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선 일기예보에선 분명 이번 주말엔 날이 갠다고 했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곤란한 기색을 보이셨고요. 여행을 떠난다면 잔뜩 들떠있는 저와 여동생을 보며 차마 계획을 취소하기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이 돼도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께선 저와 여동생에게 여행을 미루자는 얘기를 꺼내셨죠. 비가 이렇게 와선 계곡에 가서도 신나게 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동생은 끝까지 떼를 썼어요. 물놀이를 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꼭 오늘 여행 떠나고 싶다면서요. 언니의 생일은 오늘인데 다음 주에 여행을 가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여행 대신 오늘은 집에서 함께 케이크도 먹고 즐겁게 보내자 여동생을 설득했지만 여동생은 고집불통이었어요. 오후쯤 되자 비가 조금 잦아드는 듯 했고 고민하시던 부모님께선 결국 짐을 싸서 펜션으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여행에 나섰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잦아드는 듯 했던 비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길을 잘못 들어서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어두운 하늘과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축축하고 습한 공기, 부모님께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시던 목소리, 당시 차 안의 모든 느낌이 생생해요. 옆에 앉은 여동생은 진작에 잠에 빠져들어 새근새근 코를 골고 있었고 전 언제쯤 펜션에 도착하는 걸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의 기억 대부분 흐릿해요. 아주 커다란 경적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커다란 충격. 그 사고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큰 트라우마로 남았었고 지금도 사연을 써내려가며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운전하던 커다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저희 가족이 타고 있던 차는 그 사고에 휩쓸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즉사했고 저만이 병원으로 실려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가족들을 모두 잃었고 세상 천지에 저 혼자 남게 됐으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나름대로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지만 전 지금도 매해 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져요. 그 사고 이후로 전 더 이상 제 생일을 축하할 수 없게 됐고 지금도 생일을 따로 챙기고 있지 않아요. 왜 종부모님께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친할아버님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에 제게 남아있는 피부친 친할머님 한 분뿐이었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전 퇴원 후에 바로 친할머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는 제 여동생 또래의 아이 한 명과 함께 시 외곽의 작고 낡은 아파트 4층에 살고 계셨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제겐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의 딸이었고 저와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엔 할머니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아버지와 할머니 관계가 그리 돈독하진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는 남동생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적부터 소문난 사고뭉치였다고 했어요. 장남이었던 아버지께선 줄곧 본인을 희생하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오셨는데 작은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조용하고 매사에 성실한 타입이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작은아버지께서는 매사에 진지한 법이 없고 항상 사고만 치고 다녔다고 했어요. 학창시절은 질 나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엔 건달이 되겠다며 팔뚝에 용 문신까지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굴 하나는 반반하고 언변이 화려했던 탓에 주변 사람들 구슬려 먹는 것 하나는 잘했다고 해요. 본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느냐느니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느니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며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선 그래도 아들이 감방에 가서 콩밥 먹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며 아버지에게 보석금을 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선 본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도저히 저런 양아치 놈 구제해 주는데 쓰고 싶지가 않다며 그럴 생각 없다 딱 잘라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선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정말 아들 범죄자 만들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몰래 아버지께서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을 가져다가 작은아버지를 꺼내오는데 사용해버리셨어요. 그 일로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아버진 그날 이후로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독립하신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셨대요. 몇 년 만에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고향집을 찾아갔더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몰라보게 늙어 계셨고 작은아버지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작은아버지 얘긴 꺼내지도 말라며 그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천하의 배응망덕한 새끼라며 화를 내셨고 할머니께선 그래도 애가 나쁜 애는 아니다. 아마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곧 연락 올 거다. 여전히 작은아버지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요.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주름살이 부쩍 늘어나신 부모님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좋지 않으셨고 그날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부모님을 모두 잃으셨기에 아버지의 부모님을 본인 부모처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절 임신하셨을 당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부모님께서는 혼자 남으신 할머니가 걱정되어 전보다 더 자주 왕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부모님께서는 주말에 저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댁을 찾았어요. 그런데 대문 밖에서부터 웬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 보니까 할머니께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대요. 어머니, 그 앤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너 왔구나. 이리 와서 애 좀 안아봐라. 아버지께선 급하게 다가가 아이를 받아들었고 포대기에 쌓여있던 아이의 얼굴 보고는 몹시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평범한 아이와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뇌성마비였죠. 조산으로 태어날 때 뇌에 손상이 있는 선천적 장애였습니다. 네 동생 딸이란다. 오늘 아침에 와서 맡기고 가더라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떠맡기고 간 핏덩이였어요. 작은아버지께선 부인이 애를 낳고 도망가 버렸다며 본인은 사업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하고 나서 꼭 찾으러 올 테니 어머니께서 잠깐만 돌봐주시라 부탁하며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했어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선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대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애를 어떻게 버리겠니? 응?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처음에 할머니께서는 아버지께 아이를 맡아 돌봐주시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뒤치다거리 해준 것도 모자라서 아픈 애까지 받아 키워줘야 되냐고. 내가 무슨 갓난애 똥오줌 받아주는 부모도 아니고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냐. 어머니도 그 정도 당하셨으면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냐. 화를 벌컥 내고 그대로 자리를 떠버리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할머니께 정기적인 안부 연락과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 외에 왕래를 전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에 다시 동생한테 돌려보내거나 시설에 보내는 거 아니면 더 이상 어머니랑도 보고 살 생각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도저히 피부치를 모른 채 할 수 없다고 하셨대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 단호히 왕래를 끊어버리셨지만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와 아이가 신경 쓰여서 도저히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몰래 할머니를 찾아가 아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이와 할머니와 함께 병원도 찾고 장애아 등록도 하고 복지센터 등에 연락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하시며 그때 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고맙단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스스로 챙기기도 힘든 연세에 갓난아이를 그것도 뇌성마비 환자를 혼자 키우셨어요. 제가 할머니 댁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당시 사촌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사촌동생의 이름은 수연이에요. 이수연. 누가 지어준 건진 모르겠지만 아마 작은 아버지나 그 부인이겠죠. 본인들이 이름까지 지어서 직접 손수, 출생신고까지 한 아이를 어떻게 평생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살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수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떠올라요. 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보조 의자에 앉아 있었죠. 뇌성마비 환자들은 혼자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벨트 같은 것들로 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전용 의자나 테이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그런 수연이의 모습은 꼭 괴물같이 느껴졌었어요. 수연이는 눈도 이상하게 뜨고 있었고 입도 제대로 다물리지 않았고 의자에 묶여 고개를 괴상하게 꺾은 채로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신발장에서 수연이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겁이 나 할머니 뒤로 숨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달래주며 괜찮다. 수연이는 조금 아픈 것일 뿐이다. 먼저 가서 인사를 해보라 등을 떠미셨고 저는 쭈뼛쭈뼛 수연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안녕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니까 수연이도 안녕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까딱였죠. 물론 몹시 어눌한 말투였지만 대화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적어도 괴물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뇌성마비에도 정도가 있는데 수연이는 다행히도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고관절이 아예 틀어져서 수술을 하거나 철심을 박아놓은 경우도 허다하고 가만히 있어도 침이 질질 흐를 정도인 사람들도 있는데 수연이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뇌성마비 환자들처럼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께서는 허리가 많이 굽으신 상태였는데 그런 몸으로 7살 난 아이를 들고 씻기고 재우며 몹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만약 수연이가 어렸을 적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재활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상태가 좋았을 거란 사실이에요.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연이는 부모에게 버려져서 병에 대해 무지하신 할머니 밑에서 크는 바람에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돌봄 정도만 받으며 자랐거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에 복지센터와 연결해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주긴 했지만 그닥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8살이 되면 평범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듯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수연이도 8살이 되던 해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등하교였어요.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일상의 모든 부분을 보호자에게 의지해야 해요. 당연히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수연이를 등에 업고 학교를 오가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수연이가 몹시 얌전한 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뇌성마비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 뜻대로 신체가 통제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곤 하는데 수연이는 어렸을 적부터 한 번도 저와 할머니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착한 아이였지만 어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만큼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참으며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수연이는 마음이 어린 아이였기에 항상 저와 할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애써 밝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뇌성마비 환자는 간단한 식사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장애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8살쯤 되면 성인과 비슷한 식사를 해요. 가리는 음식이 있을 순 있지만 혼자서 수절 쥐고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뇌성마비 환자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물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많은 뇌성마비 환자들은 혼자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수연이가 먹기 쉽도록 모든 음식을 잘게 잘라서 준비하셨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먹기 힘든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저희 집 식탁에 올라오질 못했어요. 애초에 생활비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전부였으니 맛있고 질 좋은 식사를 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제일 자주 먹던 음식은 라면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라면을 항상 물을 많이 넣으셨죠. 소위 말하는 한강라면이라고 하죠. 면이 퍼져서 거의 죽처럼 된 라면을 국그릇에 옮겨 담아 가위로 면을 잘게 자르고 그걸 숟가락으로 퍼서 수연이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전 그 맞은편에 앉아 서툰 젓가락질로 면을 넘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식사였지만 어린 시절에 전 라면을 꽤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면이 아니면 주로 맹맹한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먹었는데 적어도 그것들보단 맛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뇌성마비 환자들의 식사를 마냥 부드러운 것으로만 할 수도 없는 게 뇌성마비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근육을 움직여줘야 돼요. 마비가 있는 경우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여주며 근육을 풀어줘야 하거든요. 때문에 죽처럼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 말고 어느 정도는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들은 혼자서는 턱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껏 음식을 먹여줘도 씹지 못하고 그대로 뱉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철이 든 지금에 와선 아픈 사람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렸던 전 수연이가 음식을 씹다 말고 할머니 손바닥에 뱉어내는 모습이 몹시 비위가 상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수절 내려놓고 자리를 떠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수연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기괴한 몸짓을 할 때마다 짜증을 내기도 했죠. 당시엔 정말 모든 게 다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은 것도 모자라 좁고 냄새나는 집에서 그닥 친하지도 않은 할머니와 이상한 사촌 동생과 하루아침에 함께 살게 됐으니 어린아이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적응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당시 저와 할머니 그리고 수연이가 함께 살던 집은 작은 주방과 거실이 붙어 있고 방이 2개 있는 구조였는데 좁은 평수 안에 방을 2개나 만들려니까 방 한 개는 거의 한 뼘 수준으로 작은 크기였어요. 원래는 그곳을 물건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에서 수연이와 할머니가 함께 잠을 잤었는데 제가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고 나서 억지를 부려 작은 방을 제 방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큰 방에서 저와 수연이 할머니 셋이서 함께 잠에 들었는데 뇌성마비 환자는 잠을 잘 때도 편히 자지 못해요. 밤새 끙끙거리거나 몸을 뒤척이고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고 싫어서 도저히 여기선 못 자겠다. 나 혼자 방을 쓰게 해달라 고집을 부렸고 할머니께서는 결국 작은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꺼내고 저 혼자 그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좁아터진 거실과 주방에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여름철이면 오래된 벽지며 물건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고 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론 더더욱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시작됐던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수연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저 혼자 힘들다는 듯
끝도 없이 이기적으로 굴었으니까요. 사춘기 소녀에게 냄새나는 집과 기초수급자 할머니, 뇌성마비인 사촌동생은 정말 최악인 환경이었습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걸 싫어한다지만 전 학교를 몹시 좋아했어요.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생활을 하며 제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전 친구들에게 할머니와 사촌동생과 산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학교에서 전 여전히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맏딸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항상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꾸며낸 행복한 스스로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코를 찌르듯 나던 냄새와 의자에 묶여 앉아있는 수연이, 그리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저녁을 차리고 계시던 할머니의 뒷모습. 잘 다녀왔냐 묻는 할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어요. 진심으로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왜 하필 난 그날에 태어난 걸까? 왜 동생은 그렇게까지 여행을 가자고 떼를 썼던 걸까? 동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려볼 걸. 그냥 여행 가자는 말을 꺼내지 말 걸. 이미 다 지나버려 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밤 쏟아지는 후회들과 함께 엉엉 울다 잠들곤 했습니다. 할머니께 상처가 될 만한 말들도 많이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라고 그 모든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시지 못하셨겠죠. 언젠간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둘째 아들은 아픈 손녀딸은 본인에게 버리듯 맡겨놓고 사라져버리고, 항상 믿고 의지하던 든든한 장남부부는 하루아침에 커다란 트럭에 휩쓸려 목숨을 잃어버리고, 본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책임져야 할 어린 손녀딸 둘에 스스로 건사하기도 힘든 늙은 몸을 가지고 매일같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겠어요. 그땐 그런 할머니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엔 여행을 떠나자고 떼를 썼던 여동생을, 다음은 할머니를, 그 다음은 수연이를,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비참한 현실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수연이를 미워했던 전 할머니가 보지 않는 곳에 몰래 수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못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죠. 이제 와선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리 제가 사춘기의 반항기였다고 한들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괴롭힘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혼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수연이가 제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때 그걸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수연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고, 전 그 신호를 다 눈치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나와 보이니 수연이는 결국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해 그 자리에 실례를 해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오신 후 바닥을 닦고 수연이를 씻겨주는데 수연이가 절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음 여린 수연이는 그때도 제게 화를 내거나 짜증 섞인 목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밥그릇을 엎어버리곤 돌아오신 할머니께 수연이가 혼자 손을 휘두르다가 밥그릇을 엎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수연이를 타박하시며 속상해하셨는데 수연이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런절 빤히 바라보기만 했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못됐죠. 그땐 왜 그렇게 수연이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제가 수연이를 제 친동생처럼 챙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은 기나긴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간만에 하늘이 맑게 개어있길래 오늘은 비가 안 오려나 싶어서 빈손으로 밖을 나섰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어요. 그럼 그렇지 비가 오는구나 하고 오늘은 꼼짝없이 비를 쫄딱 맞고 돌아가겠네 싶었죠.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비를 잔뜩 맞으며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할머니와 수연이가 집에 있을 줄 알았건만 웬일로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고 둘이 같이 재활이라도 하러 갔나 싶었어요. 수연이가 그쯤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기 시작해서 자주 밖을 나갔거든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둘 다 집에 돌아오질 않자 그제서야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녁 시간이면 무조건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지 싶어서 밖에 나가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할머니께서 집 안으로 들어섰고 제게 수연이는 어딨냐 물어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랑 같이 나간 거 아니었냐 되물으니까 네가 곧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라 집에 수연이 혼자 두고 외출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몸도 잘 못 움직이는 애가 도대체 어딜 나간 건지 할머니와 저 둘 다 혼비백산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비를 맞으며 찾아다니다 수연이를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 학교 앞이었어요. 수연이는 그곳에서 휠체어 위에 앉아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어깨에 우산을 걸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품 안엔 제가 평소에 자주 쓰던 수박에 그려진 접이식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보고 엉엉 눈물을 터뜨렸고 저도 그런 수연이를 보니까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너 도대체 혼자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나 있냐? 나쁜 사람이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냐? 빗길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수연이가 팔을 휘저기며 우산을 건네주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오래 비를 맞고 있었는지 온몸이 차디찼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더 이상 수연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수연이를 돌보기 시작했죠. 똥 오줌을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 식사도 제가 직접 차려 떠먹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진 수연이를 말이 안 통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제서야 수연이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한글과 숫자 그리고 기본적인 쓰기 연습이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아주 간단한 글자를 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수연이는 저와 함께하는 공부 시간을 몹시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졌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를 돌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좀 더 수연이에게 도움이 되는 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물론 언제나 그런 현실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는 날엔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했고요. 문득 내가 죽는 날까지 수연이를 평생 지금처럼 돌보고 책임져 줘야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 앞날이 막막해지기도 했어요. 제 어렸을 적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바른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요. 그렇지만 전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변명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를 도와 수연이를 돌보면서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 공부했다면 교대에 가고 임용고시를 치러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 눈앞에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에도 많이 벅찼거든요. 수연이는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뇌성마비 환자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는 편이었고 느리긴 했지만 혼자서 글자를 수기로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수연이를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지만 수연이의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일하던 복지재단에서 시청에서 주관한 장애인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수연이가 그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수연이가 맡은 업무는 몹시 간단하고 쉬운 반복 노동이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몹시 기뻐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수연이의 모습을 보며 크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시청의 복지과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채용 프로그램에 관련해 여러 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오며 가며 안면을 트다 보니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 결혼까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겐 평생 책임져야 할 수연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서 어화둥둥 예쁨 받으며 자란 외동 아들이었고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를 하게 만들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퇴근길에 수연이를 데리고 함께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눈물을 보이고 계셨고 깜짝 놀라 당신 누구냐? 뭔데 우리 집에 있냐? 소리를 질렀죠. 알고 보니 그 남잔 작은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였고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희를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뭘 하다가 죽었길래 우리를 찾아오냐. 그 사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단칼에 끊어냈더니 변호사 뭔가를 뜯어내려온 것이 아니라 상속받으실 유산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평생을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다니던 작은아버지께선 정말 사업가가 되어 성공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차린 회사가 크게 성공해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과 해외여행 갔다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라는 그 남잔 경영권은 친구에게 넘어갔지만 작은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회사 주식과 건물 등 각종 자산이 전부 하나뿐인 자식인 수연이에게 상속될 예정인데 장애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일단 할머니 명의로 넘어갈 것이다. 길게 설명을 늘어놨고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얼마 뒤에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평생 아픈 자식 본인 어머니에게 버리듯 떠맡기고 나몰라라 살던 나쁜 놈이 죽으면서 저희에게 큰 재산이 생기게 됐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삶에 생길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그런 페류나 같은 사람이 정말 사업으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거라면 어디서 비명 행사했거나 거렁뱅이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어찌됐든 제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앞서 말씀드렸듯 몹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항상 복지센터로 출근하며 구경했던 고급 빌라로 거처를 옮겼고 수연이가 좀 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엔 비싸서 꿈도 꾸지 못했던 재활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남편 수연이를 데리고 아주 비싼 식당에 가서 즐겁게 식사도 했습니다. 평생 큰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그것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다면 남편의 차를 바꿔준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전 면허를 따지 않았기에 멀리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남편의 차를 얻어 탔었거든요. 수연이를 데리고 먼 병원에 가거나 나들이를 나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당연히 본인이 기사 노릇해줘야지 하며 달갑게 저희를 태워줬었어요. 남편이 시청에서 일하기 시작한 해에 샀다는 낡은 아반떼는 세월의 흔적이 여실한 편이었고 수중에 돈이 생기니 남편 차를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부담스럽다며 무슨 차냐 지금도 괜찮다 말했지만 제가 억지를 부려서 차를 바꿔줬습니다. 제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마음대로 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께서도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즈음부터 저와 남편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기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다니 남편이 속물이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실은 결혼 얘긴 돈이 생기기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것이에요. 그것도 남편 쪽에서요. 전 항상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는 평생 수연이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가 생겨도 아이에게 신경을 잘 못 써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당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평생 외동이라 쓸쓸하게 자랐는데 여동생 한 명 생겼다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덥석 약속하기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었죠. 그렇지만 작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남기고 가셨으니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았고 지금껏 미루기만 하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됐죠. 몇 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시어머니께서 절 썩 달가워하시진 않는 것 같은 눈치였거든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평생 책임져야 할 아픈 동생까지 있는 여자라면 반겨줄 집안이 더 드물 테니까요. 남편은 분명 시어머니께서도 절 직접 보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며 걱정 말라 말해줬지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됐어요.
그렇게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았고 시어머니께선 예상대로 몹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절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학은 어디서 나왔나? 저 대학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픈 동생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동생이 장애인이라지? 에휴, 평생 동안 그 집 안고 살아야 될 텐데.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네가 동생을 돌봐? 할머니와 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할머니께서 많이 노쇠하셔서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 아니 그럼 고아라는 뜻이야? 참나, 내가 살다 진짜 이런 뻔뻔한 년을 다 보겠네. 장애 있는 동생도 모자라서 부모도 없어. 내가 이래서 장애인들이 딱 질색이야. 나라 좀 먹는 거지 새끼들이라니까. 저런 것들 나라에서 돈 아깝게 왜 지원을 해주나 몰라. 시어머니께선 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에 몹시 성을 내시며 갑자기 장애인들 전체를 싸잡아 욕하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참아보려 애썼지만 저도 도저히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거지네 돈이 어쩌네 하시는데 장애인이라고 다 가난한 줄 아세요? 비록 몸은 불편해도 돈돈거리는 어머니보다 마음만은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 땡땡기업 대주 주세요. 얼마 전에 남편 차도 제가 바꿔줬고 저희 가족 시청 앞 고급 빌라 살아요. 나라 좀 먹는 거지 새끼들이요? 참, 기가 막혀서.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도 말문이 막히신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셨고 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은 말을 쏘아 붙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장애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우리도 그저 운이 좋아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지.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누구나 당장 내일 사고 나서 장애인이 될지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심보가 못 되셨어요? 사람 돈 없다고 무시하고 고아라고 무시하고 장애 있다고 무시하고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집안이랑 결혼 못 하겠네요. 남편이 절 뒤쫓아 나오며 사과했지만 전 더 이상 대화할 기분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을 뿌리쳤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 말을 참지 않고 다 쏟아내긴 했지만 속이 많이 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 해맑은 얼굴로 절 맞아주는 수연이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저희 집을 찾아왔고 솔직히 말하자면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 생각해서 꾹 참고 문을 열어주긴 했어요. 내가 어젠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일하면서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어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며 반말을 툭툭 뱉었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시어머니께선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목소리로 사과를 해오셨어요. 하룻밤 만에 180도 변한 태도에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장애인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시청의 복지과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 다양한 복지들이 있지만 남편이 주로 담당했던 복지는 장애인 복지였는데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고 남편이 상대한 민원인들 중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워낙에 성격이 무던하고 긍정적인 편이라 나름대로 잘 버티며 지냈지만 악성 민원인들 덕분에 고생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신 시어머니께선 그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든 악성 민원인은 어딜 가나 있는 법이지만 한번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겨버린 이후로 시어머니께선 점점 더 생각의 극단으로 치닫게 됐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장애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본 이후로 더욱 인상이 좋지 않아지셨다고 합니다.
전장현에서 4호선 탑승을 하며 시위하는 모습, 여러분도 한 번쯤은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좋은 뜻으로 하는 시위지만 말들이 많았죠. 특히 시어머니같이 이미 장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사들을 접하게 될 경우 생각이 더욱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떠안고 있는 제가 남편에게 시집을 오겠다니 당연히 날이 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기른 외동아들이 시청에서 일하며 남들 뒤치다거리하며 사는 것도 속이 상하셨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모자란 여자와 하겠다니 감정이 많이 격해지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연애하면서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휴일에도 멀리까지 차 태워주기도 하고 단둘이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항상 수연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수연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든가. 제가 사연에 적은 것들은 극히 일부지만 중증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보호자는 정말 평범한 삶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저뿐만 아니라 남편이 나눠받게 되는 것이니 시어머니께서 예민하게 구실만도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만약 작은 아버지께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사과해 오셨을까 싶기도 했어요. 돈이 있기에 조금 더 여유롭게 아픈 동생을 돌볼 수 있고 현실을 허덕이며 시어머니 말 맞다나 나라를 좀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어머니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미안해서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수연이와 할머니와 함께 넷이서 살자 먼저 말해줬지만 오히려 할머니께서 그럴 필요 없다 거절하셨어요. 돌봐줄 사람이야 돈도 많으니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편이 한 집에 있으면 할머니나 수연이나 불편하기만 할 거라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와 수연이를 둘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저희 신혼집을 원래 살던 빌라동의 바로 앞동으로 구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요. 결혼 후엔 복지센터 일을 그만뒀습니다. 상속받은 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게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막막합니다. 사실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런 유산들을 남겨주고 갔다고 이제 와서 작은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차고 넘치도록 많았으면 어떻게 아픈 자식을 늙은 어머니에게 내팽개치고 평생 동안 나 몰라라 살 수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그 심리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애초에 아픈 자식을 버리듯 맡겨놓고 갔을 때부터 글러먹은 사람이었지만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으로써 유산을 많이 남겨주시긴 했지만 할머니 입장에선 자식 2명이 둘 다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니 가슴에 대못이 2번 박힌 심정이시겠죠.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워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작은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 그렇게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겠죠. 아직 자식이 없는 저로선 차마 그 심정을 전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만요. 어찌됐든 저에겐 그저 돈을 많이 남겨주고 간 폐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느껴질 뿐입니다. 덕분에 수연이가 남은 삶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자식으로선 몰라도 부모로선 아주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게 포장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산이 생겨 예전보다 삶이 윤택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예전엔 사업에 대차게 실패해 아주 불행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단 이렇게 돈이라도 많이 남겨주고 간 것이 더 낫긴 하네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벌써 90 중반이 넘어가셔서 그런지 요즘은 몸 상태가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없더라도 할머니와 소연이가 남은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놓을 생각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결말은 제가 별 문제 없이 두 사람을 끝까지 잘 책임지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준비해놔야 할 것들이 산더미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신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동안은 그동안 고생했던 게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사연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껏 항상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스스로에게 쉴 시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만난 뒤로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잘 풀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제 조건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항상 변함없이 제 자리에 서서 절 든든하게 지탱해주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절 단단히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제 곁에 머무르며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말해주는 사람이고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좋은 아내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살피며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껏 너무 남을 위해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먼저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제 사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주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때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듯이 그런 힘든 시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날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항상 희망 잃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만들어 가보세요.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